한국 역사상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으로 추존된 유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사후 150년 뒤에 왕으로 추존되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나라의 위인은 무려 60대의 나이에 전장 한복판에서 전장을 지휘하며 70대의 나이에 삼국 통일을 이룬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라의 전설적인 장군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사책에 나오는 그 김유신 말입니다. 삼국 통일의 영웅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김유신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인 상황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역사라는 게 사실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고민, 선택, 갈등은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무료 구독 누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유신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김유신은 595년에 태어났는데 지금으로부터 1430년 전이네요. 참 오래됐지요. 그런데 김유신의 집안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김유신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금관가야라는 나라가 지금의 김해 지역에 있었는데 작은 나라였지만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532년에 김유신이 태어나기 63년 전에 이 나라가 신라에 평화롭게 항복을 합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항복을 한 건데 더 이상 독립국가로 버티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삼성, 현대, LG, SK 같은 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중견기업이 IMF 때나 경영위기 때 큰 기업의 인수합병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의 오너 가족은 완전히 쫓겨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인수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신의 집안이 딱 그랬습니다. 금관가야가 신라에 흡수되면서 가야의 왕족이었던 김유신 집안은 신라의 진골 귀족으로 편입됩니다. 진골이라는 건 신라에서 가장 높은 신분 중 하나로 법적으로는 최고 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진골이 맞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달랐고 쟤네는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니잖아. 가야에서 온 사람들이잖아. 이런 시선이 따라다닌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서울 강남 삼성동에 어떤 명문 국제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오너 자녀들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전학생이 왔는데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옛날에 중견기업을 운영하다가 IMF 때 회사를 삼성의 헐값에 팔고 그 대신 삼성 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삼성 임원 자녀로 똑같은 국제학교에 다니고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수업을 들으니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른 애들과 동등합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쟤네 원래 우리 편 아니잖아. 쟤네 할아버지가 회사 말아먹고 우리 회사로 들어온 거래. 순수 삼성피는 아니지. 이게 바로 김유신이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입니다. 진골 신부는 맞지만 가야의 진골이고 순수 신라 왕족이 아닙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김유신이 7살 때 저작거리에서 어떤 아이가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말했답니다. 가야 놈. 7살 어린아이한테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7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출신 때문에 차별을 받고 다른 아이들이 놀릴 때 야, 너네 원래 신라 사람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이 그날 아들의 어깨를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참아라 유신아.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어린 김유신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집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금강가야의 왕이셨다. 하지만 63년 전에 신라에 항복했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라 귀족이다. 하지만 유신아, 70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항복한 자들의 후손으로 본다. 7살 아이가 이걸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기는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자기 출신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훨씬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유신아,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게 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성골이나 진골 위로는 올라갈 수 없어. 우리는 진골이긴 하지만 순수 신라 왕족들 아래에 있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그 회사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창업주 가문 사람들은 자동으로 임원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직급 이상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건 같은 임원이라고 해도 원래부터 이 회사 사람과 나중에 인수합병으로 들어온 회사 사람은 대우가 다릅니다. 회의에서 발언권도 다르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 것도 다르고 승진 속도도 다릅니다. 이게 바로 김유신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유신은 7살 아이한테는 너무 복잡한 세상이라 잠을 못 잤을 텐데 한 가지는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나는 2배로 강해져야 한다. 신라 사람들이 내 혈통을 문제 삼지 못할 만큼 뛰어나야 한다. 자, 그럼 김유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기록에 보면 김유신이 10살 때 중학이라는 산, 지금의 팔공산 일대로 추정되는 곳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산속 암자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늙은 승려가 한 분 계셨는데 고구려에서 넘어온 무승, 그러니까 무술을 아는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죠? 김서연이 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왜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요? 가야 출신이라 보통 사람처럼 살면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니까요. 자,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아시지요? 피겨 스케이팅 여왕인데 그 선수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링크로 가고 다른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훈련을 시작해서 하루에 6시간 이상 연습하며 점프를 수백 번 반복합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일어나고 또 뛰면서 말입니다. 코치가 말합니다. 기초가 안 되면 고난도 기술도 안 된다. 기본기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김유신의 10대가 딱 그랬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폭포 아래서 명상을 했는데 겨울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그 아래 앉아 있으니 처음에는 추워서 비명을 질렀겠지만 스님이 말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라. 고통도 내 안에 담아라. 검술 수련은 더 힘들었는데 목검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칼을 들고 자세를 유지한 채 2시간을 서 있어야 했답니다. 팔이 떨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10살 김유신이 물었을 겁니다. 스님, 이게 검술입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하는데요. 스님이 답했습니다. 기초를 못 다진 자는 기교만 부린다. 기교는 실전에서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대 스포츠로 생각해 봅시다. 축구 선수들이 공 차는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 체력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달리기, 근력 운동, 유연성 훈련 같은 것들을 지루하고 힘든 기본기 연습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그래야 90분 동안 뛸 수 있고 부상도 덜 당하고 중요한 순간에 힘이 남아 있으니까요. 김유신도 똑같이 화려한 검술 기술을 배우기 전에 기본 자세를 완벽하게 익히며 몇백 번, 몇천 번 반복했을 겁니다. 야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어느 날 김유신이 산에서 덩치 큰 멧돼지를 만나 그놈이 그를 향해 돌진했을 때 순간적으로 김유신은 훈련했던 자세로 하체를 낮추고 무게 중심을 잡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멧돼지가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김유신은 수백 번 연습했던 스텝으로 옆으로 피했고 멧돼지는 그대로 나무에 박았습니다. 그날 스님이 처음으로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매일 반복한 그 지루한 훈련이 바로 살아남는 법이다. 이 이야기가 정말인지 과장인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김유신이 10대 때 정말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진골 귀족 자제들이 편하게 유교 경전을 읽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배우는 귀족 교육을 받을 때 김유신은 산속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는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없다. 가야 출신이니까. 2배로 뛰어나야 인정받는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재벌 2세들은 해외 유학 가서 MBA 따오고 골프 치고 파티하고 인맥 쌓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언젠가는 자동으로 임원 자리가 주어지니까요. 하지만 인수합병으로 들어온 회사의 2세는 다릅니다. 하버드 가서 수석 졸업해야 하고 인턴 과정에서도 1등 해야 하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최고 성과를 내야 겨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쟤는 출신이 좀 그래도 실력은 인정할 만하다.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지만 그게 김유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10대 때부터 남들보다 2~3배 더 열심히 훈련했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자, 김유신이 15살이 된 609년에 화랑이 됩니다. 화랑이 뭐냐고요? 신라의 청년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현대로 치면 과학고 사관학교, 정치 엘리트 양성소를 다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학생 구성을 보면 70%는 진골 왕족 출신이고 20%는 상위 귀족이며 나머지 10%가 기타인데 김유신이 여기에 속합니다. 진골이긴 한데 가야계니까요. 화랑도에서는 첫째로 무예, 그러니까 검술, 궁술, 말타기, 전투기술 같은 군사훈련을 배우고 둘째로 리더가 되려면 학문도 알아야 하니까 유교 경전을 배우며 셋째로 부하를 이끄는 법과 전략을 짜는 법 같은 리더십 교육을 받고 넷째로 일종의 현장 실습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리도 익히고 백성들의 살도 보고 국경 지역도 가봅니다. 입문식이 남산 신궁에서 열렸는데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긴장한 얼굴로 모였고 국선, 그러니까 화랑의 지도자가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화랑이다. 화랑의 계율을 복창하라. 청년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사군이충.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사친이요. 어버이를 효도로 섬긴다. 교의신. 벗을 믿음으로 사귄다. 임전무태. 전쟁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살생유태. 살생에는 가림이 있다. 5가지 계율이 김유신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데 특히 4번째 임전무퇴, 전쟁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 나중에 김유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됩니다. 입문식 후에는 상투를 틀고 관을 쓰는 성인식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김유신의 머리를 묶어주시며 말했습니다. 유신아, 이제 너는 어른이다. 우리 집안을 지켜다오. 예, 어머니. 하지만 김유신은 속으로 다르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집안만이 아니다. 나는 이 나라 전체를 지킬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김유신이 자기 화랑 그룹의 이름을 용화향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용화가 무슨 뜻이냐면 불교 용어로 미륵불이 용화수라는 나무 아래 내려와서 이상세계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대학교 창업 동아리 이름을 짓는 거로 퓨처 메이커즈 월드 체인저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야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15살 김유신이 용화향도라는 이름을 지은 건 단순히 좋은 군인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의 야망을 보여줍니다. 자, 김유신이 18살이 된 612년의 역사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유신이 열박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검을 들고 사흘 밤낮을 하늘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일째 되는 밤 보검에 신이 허수와 각수 2별자리의 빛을 비추어 연기를 내렸다.
허성은 전쟁을 담당하는 별이고 각성은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이랍니다. 이건 명백히 도교적인 이야기고 후대에 윤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중요한 건 김유신이 18세에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김유신은 국선에 임명되는데 국선이라는 건 화랑의 지도자급 지위로 18세에 이 자리에 오른 건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20대 중반이나 돼야 오르는 자리거든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거로 15세에 화랑 입문, 18세에 국선이니 순조로워 보이고 오, 이 친구 잘 나가는구나 싶지만 여기서 역사의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18세 이후 35세까지 그러니까 17년 동안 김유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8세에 국선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 다음에 뭘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주요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없고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기록도 없고 승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629년 김유신이 35세가 됐을 때 갑자기 낭비성 전투라는 주요 전투에 참전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김유신의 첫 주요 전투 기록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8세에 국선이 됐는데 35세까지 17년 동안 뭘 했을까요? 역사학자들도 이게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가설들이 있습니다. 가설 1 기록이 소실됐다. 가설 2 실제로 특별한 일이 없었다. 가설 3 가약의 출신이라 주요 임무에서 배제됐다. 가설 4 활동은 했지만 눈부신 전공이 없어서 기록할 게 없었다.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 2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으니 모두가 주목합니다. 오, 이 친구 잘 나가는구나. 엘리트 코스로군. 그런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20대 중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특별한 성과가 없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지도 못하고 해외 지사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 친구 초반엔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왜 저러지? 역시 출신이 문제인가 봐. 일정 선 이상은 못 올라가나 봐. 35세가 돼서야 드디어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됩니다. 이게 김유신의 20대,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제 생각엔 가약의 출신이라는 게 결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18세에 국선까지는 올랐지만 그 이상은 신라 왕족들이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김유신은 아마도 이 시기에 지방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소규모 임무를 맡고 전투 경험을 쌓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법을 배우고 현장 감각을 키웠을 겁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눈부신 전공도 없었지만 묵묵히 실력을 쌓고 있었던 거지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대기만 성형 인재라고 합니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을 물리친 영웅인데 귀주 대첩을 이긴 게 60대 초반이고 권율 장군은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을 이긴 분인데 그 전투를 치른 게 50대입니다. 김유신은 35세에 데뷔했으니 상대적으로는 이른 편이지요. 중요한 건 27년의 공백기가 김유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화려한 10대에 국성까지 오른 엘리트였지만 20대와 30대 초반은 조용히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김유신은 아마도 계속 훈련했을 겁니다. 검술, 병법, 전략 같은 것들을 말이지요. 그리고 변방을 돌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는데 고구려군과 소규모 접전도 있었을 테고 백제군과 마주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기록에는 안 남았지만 실전 경험을 차곡차곡 쌓은 거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시기에 김유신은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20대, 30대 초반에 화려하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김유신도 그랬습니다. 17년을 기다렸고 35세에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629년 김유신 35세입니다. 드디어 주요 전투 기록이 나오는데 낭비성 전투입니다.
백제와의 전투로 신라가 백제의 낭비성을 공격하는 작전이었는데 대장군은 용춘이라는 사람이었고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도 참전했으며 김유신은 부장군으로 참전합니다. 전투가 시작됐는데 고구려군의 역습을 받아 아군의 형세가 불리해졌습니다. 이때 김유신이 말했답니다. 역사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듣건대 옷깃을 바르면 갑옷이 바르게 되고 벼리를 당기면 그물이 펴진다고 하니 내가 그 벼리와 옷깃이 되겠다. 어떤 일의 핵심이 되겠다는 것이고 내가 앞장서겠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김유신은 직접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격해서 3번이나 적진에 들어갔다 나오며 적장을 베거나 깃발을 뽑아오는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걸 본 신라 병사들의 사기가 폭발했습니다. 저 장군이 직접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뒤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결국 낭비성을 함락시켰는데 고구려 봉기에도 김유신에게 성이 함락되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김유신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김유신은 부장군으로 지휘관인데 보통 지휘관은 뒤에서 전체 상황을 보면서 명령을 내리지 직접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위험하고 지휘관이 죽으면 군대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김유신은 직접 나갔고 3번이나 말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스타트업 대표가 있는데 보통 대표는 사무실에서 전략을 짜고 투자자를 만나고 직원들을 독려하지 직접 영업을 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제품을 들고 직접 거리로 나가서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팝니다. 우리 제품 한번 써보세요. 직원들이 이걸 봅니다. 대표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가? 사기가 올라가는 거지요. 김유신이 딱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김유신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겁니다. 35세까지 별다른 전공이 없었고 17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라 다른 신라 장수들처럼 가만히 앉아서 명령만 내리면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역시 가야놈은 겁쟁이로군. 그래서 김유신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가 가장 위험한 곳에 서겠다. 내가 먼저 적을 베겠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김유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신라군 내에서 입지를 확보합니다. 김유신? 아, 그 장군.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장목을 벤 그 사람. 드디어 가야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뛰어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첫째,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뒤에서 지시만 하는 리더는 존경받지 못하고 가장 힘든 일을 직접 하는 리더를 사람들은 따릅니다. 둘째, 기회가 왔을 때 목숨 걸고 잡아야 하는데 김유신은 17년을 기다렸고 35세에 온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셋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2배로 노력해야 하는데 공평하지 않지만 현실이며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라는 핸디캡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전투가 김유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35세에 온 첫 번째 기회를 완벽하게 잡은 거지요. 자, 낭비성 전투가 끝나고 김유신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35세에 드디어 데뷔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유신은 바로 김춘추라는 사람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김춘추가 누구냐면 진평왕의 손자로 왕족이긴 한데 좀 복잡한 왕족입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는 진지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재위 4년 만에 폐위당했는데 왜 폐위됐는지는 역사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왕족이긴 한데 반개로 왕위 계승 서열에서 한참 밀려나 있고 직계 왕족들한테는 밉니다. 김춘추는 604년생이니까 김유신보다 9살 어린데 김유신이 35세 정도일 때 김춘추는 20대 중반 정도였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화랑도 활동이나 궁중 행사에서 만났을 것 같습니다.
김유신은 낭비성 전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김춘추는 왕족으로서 정치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김유신은 무예가 뛰어나고 전투 경험이 많으며 현장에서 병사들을 이끄는 군인으로 말보다는 칼로 말하는 타입이고 가야계 출신이라 정치적으로는 비주류입니다. 김춘추는 머리가 좋고 외교를 잘하며 말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유교 경전에도 밝고 전략을 짜는데 뛰어나지만 왕족 출신인데도 폐위된 왕의 손자라서 정치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김춘추는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국제 정세에 밝은 외교부 장관 출신 대선 후보이지만 군대를 장악하지 못했고 군부의 지지가 없으며 김유신은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병사들의 신뢰가 두터운 합참의장 출신이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맥이 부족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이로 궁중 행사에서 만나면 인사 나누고 가끔 술 한잔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둘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춘추가 물었을 겁니다. 유신, 자네는 뭘 원하는가? 김유신이 답했겠지요. 이 땅의 통일입니다. 김춘추가 눈을 빛냈을 겁니다. 같은 생각이로군. 신라, 백제 고구려. 언제까지 싸워야 하는가? 하나가 되어야 하네. 이 대화가 정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김춘추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정치는 할 수 있고 전략도 짤 수 있지만 군대가 없고 전쟁을 치를 힘이 없으니 김유신이 필요하다. 김유신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전쟁을 할 수 있고 병사들을 이끌 수 있지만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왕족의 지지가 필요하니 김춘추가 필요하다. 현대로 비유하면 정치인과 군인이 손을 잡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파트너였던 것처럼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십입니다. 김춘추가 말했을 겁니다. 유신, 자네가 군부를 잡아주게. 내가 정치를 하겠네. 김유신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출신 차별을 없애주십시오. 가야 출신이든 어디 출신이든 능력 있는 자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춘추가 잠시 생각했는데 이건 쉬운 약속이 아닙니다. 신라는 골품제 사회로 신분제가 엄격해서 이걸 흔드는 건 기득권층의 반발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춘추는 똑똑한 사람이라 김유신 같은 능력자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그 정도 약속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속하지. 내가 왕이 되면 그리하겠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게 620년대 중반쯤 되는 일인데 이때부터 김유신과 김춘추는 정치적 동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김춘추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왕위 계승 서열이 밀려 있었으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였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신발끈 사건입니다. 625년쯤으로 추정되는데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됐는데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꿈을 꾸는 동지였습니다. 어느 날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에 와서 정언을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춘추의 신발끈이 끊어졌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이것 참 불편하시겠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제 여동생이 바느질에 재주가 있으니 금방 꿰매드리겠습니다. 여동생을 불렀는데 이름이 문희입니다. 당시 26세 정도로 미혼이었습니다. 26세 미혼이 당시에는 좀 늦은 편인데 당시에는 15세, 16세만 돼도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문희는 결혼을 안 했는데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오빠 김유신이 그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문희가 김춘추 앞에 앉아서 신발끈을 꿰매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놀림은 우아했답니다.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낭자의 솜씨가 훌륭하십니다.
문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순간으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뭔가 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유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제대로 됐구나.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신발끈이 정말로 우연히 끊어진 걸까요? 삼국 유사에는 김유신이 일부러 밟아서 끊었다고 나오지만 삼국사기에는 그냥 끊어졌다고만 나옵니다. 진실은 모르지만 결과는 분명한데 그날 이후로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을 더 자주 찾아와서 정원을 거닐고 이야기를 나누고 우연히 문희를 만났습니다. 석 달쯤 지나서 김춘추가 김유신한테 말했습니다. 유신, 문희낭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네. 김유신이 기뻤겠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영광입니다. 뒤에서 문희가 나타났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일부러 신발끈을 밟으신 것 아닙니까? 문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로 똑똑한 여자였으니까요. 김유신이 웃었습니다. 그렇다 일부러였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였다. 정략 결혼입니까? 아니다. 나는 너희 둘이 서로 맞는다고 생각했다. 정략은 부차적이다. 김춘추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신, 나는 진심이네. 문희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고 있다. 김유신이 김춘추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래서 밟은 것이다. 신발끈을. 자, 이 이야기를 현대로 한번 옮겨볼까요? 재벌 오너가 정치인 아들을 집에 초대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셔츠 단추가 떨어졌군요. 괜찮습니다. 우리 딸이 옷 수선을 잘하니까 한번 부탁해 볼까요? 딸이 나와서 단추를 달아주고 눈이 마주칩니다. 몇 달 후 약혼 발표를 하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버지의 계획일까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회를 만들어준 건 맞는데 실제로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김유신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째, 동생 문희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고 싶었는데 26세까지 결혼 안 한 걸 보면 까다로운 여자였을 텐데 김춘추는 왕족이고 똑똑하고 미래가 밝은 사람으로 동생한테 딱 맞는 배우자였습니다. 둘째,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고 싶었는데 친구 관계도 좋지만 가족이 되면 더 확고하고 김춘추가 왕이 되면 김유신은 왕의 처남이 되어 정치적으로 엄청난 기반이 생기는 거지요. 셋째, 신라의 미래를 위해서였는데 김춘추의 정치력과 김유신의 군사력이 합쳐지면 백제도 고구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성사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로 비유하면 재벌가와 정치 가문의 결혼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와 결혼한 거 아십니까? 비록 나중에 이혼했지만 당시에는 재벌과 정치 권력의 결합이라고 난리였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임세령 씨와 결혼했을 때도 이건희 회장과 호텔신라 서부홀딩스의 결합이었습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의 전략적 제휴가 결혼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김유신과 김춘추의 혼인 동맹이 딱 그랬는데 진골 왕족과 가약의 진골의 결합이고 정치력과 군사력의 결합이며 미래의 왕과 미래의 최고 장군의 결합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사돈이고 가족이며 김춘추가 왕이 되면 김유신은 처남, 왕의 처남이 되는데 이보다 더 확고한 정치적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동맹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642년이 되는데 김유신은 48세, 김춘추는 39세입니다. 이해 여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서쪽 지역 4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고 8월에는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 지역인 대야성이라는 중요한 성을 공격했습니다. 대야성은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와의 최전선이라 엄청나게 중요한 성인데 이 성이 무너지면 백제군이 신라 깊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야성의 성주는 김품석이라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고타소인데 김춘추의 딸로 김유신 입장에서는 조카딸이고
김춘추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입니다. 백제 장군 윤충이 1만 군사를 이끌고 대야성을 공격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내부에 배신자가 있어서 김품석의 부하 중에 백제와 내통한 사람이 있었고 결국 성이 함락되어 김품석과 고타소 부부가 전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인데 백제군이 두 사람의 목을 베어서 성벽에 걸어서 전시 효과를 노렸습니다. 신라군 봐라. 너희 성주가 이렇게 됐다. 이 소식이 왕경에 전해졌고 김춘추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그것도 적군에게 목이 잘려서 성벽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역사 기록에 김춘추가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다고 나옵니다. 김유신이 급히 김춘추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춘추. 김춘추가 김유신을 보며 눈이 텅 비어있는 채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고타소가 죽었다고 하네. 백제 놈들이 목을 베어 성벽에 걸었다고 하더군. 김춘추가 무릎을 꿇고 소리 없이 울었는데 진골 왕족이고 신라 최고의 정치가이지만 그 순간 그는 그냥 딸을 잃은 한 아버지였습니다. 김유신은 그의 옆에 앉았지만 위로의 말을 할 수 없었고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함께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김춘추가 말했습니다. 이유신, 우리 이제 끝을 봅시다. 끝이라니? 백제를 멸해야 합니다. 아니, 백제만이 아닙니다. 고구려도 이 모든 전쟁도 다 끝내야 합니다. 내 손으로 말입니다. 김춘추의 눈에 불이 켜지며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결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우리 함께 끝을 봅시다. 자, 이 장면을 현대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2001년 9월 11일을 떠올려 보세요. 미국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 전까지 미국은 알카에다를 그냥 테러 조직 정도로 생각했는데 골칫거리긴 하지만 국가의 명운을 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910일 이후 달라져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빈 라덴을 10년 동안 추적해서 결국 사살했으며 테러와의 전쟁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되는데 개인의 트라우마가 국가 전략이 된 겁니다. 김춘추에게 대야성 함락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백제가 적국이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공존할 수도 있는 상대로 전쟁도 하고 평화협정도 맺고 그렇게 살았지만 대야성 이후 달라졌습니다. 김춘추에게는 개인적 복수심이 생겼고 딸을 죽인 백제를 용서할 수 없었으며 동시에 국가적 명분도 생겼습니다. 백제가 우리 영토를 침략했다. 우리 백성을 죽였다. 용서할 수 없다. 개인의 복수 국가 전략 집착 수준의 통일 의지가 됐습니다. 이날 이후 김춘추는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18년을 준비하며 외교전을 펼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기회를 노렸고 660년 18년 후에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미국이 빈 라덴을 10년 추적한 것처럼 김춘추는 백제를 18년 준비해서 멸망시킨 겁니다. 역사를 보면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비극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히틀러도 1차 세계대전 패배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춘추에게 대야성 함락은 그런 사건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분노가 백제를 멸망시키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진 거지요. 자, 시간이 흘러서 647년이 됐는데 김유신은 53세입니다. 이해 정월 신라에 큰 사건이 터졌는데 선덕 여왕이 승하하고 후계자로 진덕 여왕이 즉위해서 또 여왕이 됐습니다. 당시 신라는 성골이라는 최고 신분이 끊어지고 있었는데 성골 남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왕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상대등 비담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대등은 귀족회의 의장으로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장 같은 자리인데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비담이 외쳤습니다. 어찌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는가? 성골 남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게 명분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지요. 비담의 세력이 만만치 않았고 고위 귀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으며 솔직히 비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는데 당시 신라는 연이어 여왕이 나오면서 국력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조정이 두 편으로 갈라졌는데 비담을 지지하는 쪽과 진덕 여왕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김유신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김유신은 진덕 여왕 편을 들었는데 부하 하나가 물었습니다. 대감님, 비담공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왕이 계속되니까 나라가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김유신이 답했습니다. 일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정통성의 문제다. 비담은 반역자다. 반역자를 용납하는 순간 이 나라는 끝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유신의 정치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김유신은 원칙주의자였고 규칙을 중시했습니다. 비담의 주장이 옳든 틀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비담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즉위한 여왕을 무력으로 끌어내리려는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걸 허용하면 앞으로 누구든 말할 겁니다. 나는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전두환이 말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내가 나라를 바로잡겠다. 일리 있는 주장처럼 들리고 실제로 당시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력으로 권력을 잡는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김유신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반역은 반역이다. 그래서 김유신은 군대를 이끌고 비담의 근거지를 포위했습니다. 비담은 명활성이라는 성에 주둔하고 있었고 김유신의 군대는 월성, 그러니까 왕궁을 지켰는데 10일 동안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큰 별 하나 유성이 월성에 떨어졌습니다. 비담이 이걸 보고 크게 외쳤습니다. 내가 듣기로 떨어지는 별 아래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 했다. 이는 틀림없이 여주가 패할 징조다. 병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별이 떨어졌다. 흉조다. 여왕이 진다. 비담 쪽 사기가 올랐습니다. 반대로 진덕 여왕 쪽은 사기가 떨어졌고 여왕이 몹시 두려워했는데 이때 김유신이 나섰습니다. 전하, 기람과 흉함은 정해진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람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나라 왕은 붉은 새를 받지만 망했고 노나라는 기린을 얻었지만 쇠했습니다. 하지만 은나라 고종은 장기가 울었지만 흥했고 정나라 공은 용이 싸웠지만 창성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징조 같은 건 해석하기 나름이고 중요한 건 사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별의 변개 같은 건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유신은 놀라운 작전을 펼쳤는데 헌솥에 기름을 묻히고 불을 붙여서 연을 만들어 그 솥을 매달아 밤에 하늘로 날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불타는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김유신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별이 다시 올라갔다더라. 여왕이 이긴다는 징조다. 사기가 역전됐습니다. 진덕 여왕 쪽 사기가 올라가고 비담 쪽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김유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고 비담의 성이 무너졌으며 비담은 자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김유신의 심리전 능력입니다. 유성이 떨어진 건 자연현상으로 김유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해석은 사람이 하는 거고 비담은 유성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왕이 진다. 김유신은 유성을 역이용해서 불타는 솥을 하늘로 올려 해석을 바꾼 겁니다. 별이 다시 올라간다. 여왕이 이긴다. 현대로 비유하면 가짜뉴스로 가짜뉴스를 막은 것으로 요즘 말로 하면 팩트체크가 아니라 역프레임이지요. 비담이 만든 프레임은 이겁니다. 유성 떨어짐 여왕 패배. 김유신은 역프레임으로 대응했습니다.
별이 다시 올라감 여왕 승리. 언론 플레이이고 심리전이며 정보전입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한쪽에서 어떤 사건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하면 다른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김유신은 1400년 전에 이미 이런 심리전의 대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김유신이 헌정 질서를 지켰다는 것으로 비담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이런 원칙을 세운 겁니다. 무력으로 왕을 바꿀 수 없다. 이게 나중에 신라 정치의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자, 647년에 비담의 난을 진압했는데 그 와중에 선덕 여왕이 승하했고 진덕 여왕이 즉위했지만 이분도 오래 재위하지 못하고 654년에 승하하셨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성골이 완전히 끊어진 것으로 성골 혈통의 왕족이 더 이상 없으니 진골 중에서 왕을 뽑아야 합니다.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고 귀족들이 모여서 여러 이름이 거론됐지만 분위기는 두 사람으로 압축됐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은 원로 귀족으로 상대등을 지낸 알천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진지왕의 손자인 김춘추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알천이 먼저 추천을 받았는데 귀족들이 말했습니다. 알천공께서 왕이 되십시오. 알천이 사양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어렵다. 김춘추가 적합하다. 김춘추도 사양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알천이 다시 권했습니다. 춘추공이 하셔야 합니다. 김춘추가 또 사양했고 알천이 세 번째 권했습니다. 김춘추가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받들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각본이 있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미 내정돼 있었다고 보는데 알천은 이미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실제로 12년 후에 돌아가셨고 알천도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권력 구도를 보면 이미 김춘추가 차기 왕으로 유력했는데 왜일까요? 김유신이 있었으니까요. 김유신은 그때 이미 대장군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고 비담의 난을 진압한 영웅이었으며 김유신이 김춘추를 지지한다는 게 다 알려져 있었고 두 사람은 사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했다가는 김유신과 적이 되는 건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알천의 양보는 유교적 선양 의식처럼 형식적인 절차였을 겁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대기업 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서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고령 이사가 먼저 추천받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하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나이도 많고 전무님이 적합합니다. 아닙니다. 감히 제가. 아닙니다. 전무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히 받들겠습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이미 다 정해진 수순입니다. 뒤에서 실력자들이 다 합의를 본 겁니다. 전무가 차기 회장이다. 이사회는 그걸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김춘추가 태종 무열왕으로 왕이 됐습니다. 첫 조정회의에서 무열왕이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김유신을 상대등으로 임명한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상대등은 귀족회의 의장으로 최고 위직인데 가야계가 상대등이라니 말입니다. 무열왕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에게 병부령을 겸직하게 한다. 신라의 모든 군사는 그의 명을 따를 것이다. 김유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그날 밤 무열왕과 김유신이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유신, 우리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예, 전하. 전하라니. 아직 어색하군. 무열왕이 웃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일세. 백제를, 고구려를 무너뜨려야 하네. 알고 있습니다. 유신, 자네는? 무열왕이 진지하게 말했을 겁니다. 자네는 내 칼이네. 내가 가리키는 곳을 배워주게. 김유신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30년 전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하나는 군인, 하나는 정치인이었고 20년 전 신발끈 사건으로 사돈이 됐으며 17년 전 딸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눴고 7년 전 비담의 난을 함께 진압했으며
그리고 지금 하나는 왕이 되고 하나는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가야계 출신 김유신이 반개 왕족 김춘추를 왕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신라 역사상 혁명적인 사건으로 순수 신라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됐고 가야계가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삼국 통일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됐지만 길은 험했는데 백제도 고구려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자, 이제 660년이 되는데 김유신은 66세이고 무열왕은 57세입니다. 드디어 때가 와서 백제를 칠 때가 온 것인데 18년 전 대야성에서 딸을 잃은 무열왕이 그때 맹세했습니다. 백제를 반드시 멸하겠다. 18년 동안 외교전을 펼치고 당나라와 동맹을 맺으며 군사력을 키워서 준비했습니다. 660년 봄 당나라에서 대군이 왔는데 소정방이라는 장군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왔고 신라도 5만 군사를 동원했으며 김유신이 총지휘관입니다. 계획은 당나라 수군은 바다로 백제 서쪽을 공격하고 신라 육군은 동쪽에서 공격해서 백제 수도 사비성을 협공한다는 것이었고 신라군이 출발해서 5만 대군을 66세 노장 김유신이 선두에 섰습니다. 그런데 백제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백제 의자왕이 명장 계백을 불렀습니다. 계백 신라군을 막아라. 황산벌에서. 황산벌은 지금의 충남 논산 지역으로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계백이 물었습니다. 병력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5천이다. 5천으로 5만을 막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다른 병력은 수도를 지켜야 한다. 5천이 전부다. 하루만이라도 버텨라. 그 사이에 우리가 방책을 마련하겠다. 계백은 이건 죽으러 가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계백은 끔찍한 결정을 내려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 자기 손으로 죽였는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계백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죽고 백제가 망하면 내 가족은 노예가 되고 신라군의 포로가 되어 평생 천대받으며 살게 되니 차라리 내 손으로 깨끗하게 보내는 게 낫다. 상상해보세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심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계백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갔는데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라군 5만이 도착했고 계백의 5천이 길을 막았습니다. 김유신이 보며 말했습니다. 저게 전부인가? 5천? 참모가 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들은 죽음을 각오한 자들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유신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라군이 밀려갔는데 믿을 수 없는 일로 5만이 5천한테 밀렸고 계백의 군사들은 정말로 죽을 각오로 싸워서 한 명이 10명을 상대했습니다. 다시 공격했지만 또 밀렸고 세 번째 공격도 실패했으며 네 번째 공격도 안 됐고 나흘이 지났는데 신라군은 황산벌을 못 넘었습니다. 김유신이 조급해졌습니다. 당나라 군대와 약속한 날짜가 7월 10일까지 사비성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계백한테 막혀서 앞으로 못 가고 있고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숫자로 우리를 막다니. 우리가 약한 건가? 이때 한 청년이 김유신을 찾아왔는데 이름은 관창이고 나이는 16세입니다. 대감님, 제가 먼저 적진에 뛰어들겠습니다. 김유신이 놀랐습니다. 안 된다. 너는 아직 어리다. 화랑의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화랑의 계율 임전무태를 지키고 싶습니다. 관창. 제 아버지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관창의 아버지는 품일이라는 장군으로 이 전투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품일을 보았고 품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관창은 16세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현대로 비유하면 전쟁이 벌어지고 군대가 고전하고 있는데 장군이 고민하고 있을 때 고등학생이 와서 말합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특공대로 가겠습니다. 안 돼. 넌 너무 어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16세 고등학생을 전장에 보내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허락했는데 왜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사기 진작용으로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뭔가 극적인 일이 필요했으며 16세 소년이 용감하게 적진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 병사들이 감동을 받고 분발할 것이었습니다. 관창이 혼자서 말을 탔고 신라군 5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으며 16세 소년이 5,100제 결사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관창은 용감하게 백제군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 명을 베었지만 곧 포위됐는데 숫자가 너무 많았고 백제군이 관창을 말에서 끌어내렸으며 칼이 번쩍이고 관창의 목이 잘렸습니다. 계백이 명령했습니다. 저 소년의 목을 신라군에게 돌려보내라. 용기를 인정한다. 관창의 목이 신라 진영으로 날아왔으며 아버지 품일이 아들의 목을 받아 안았습니다. 아들아, 주변 병사들이 흐느꼈습니다. 김유신이 다가가 관창의 눈을 감겨주었는데 관창은 죽어서도 적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말했습니다. 품일공 애도를 표하시오. 품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대감님, 말씀하시오.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품일공. 아들이 보여준 길을 아비가 따라가는 것이 도리입니다. 품일이 말을 타고 외쳤습니다. 관창의 복수다. 나를 따르라. 이번에는 1,000명의 화랑이 뒤를 따랐습니다. 관창, 관창, 관창. 함성이 터졌으며 병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달렸는데 16세 소년의 죽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품일도 전사에서 아들을 따라갔지만 그 돌격이 계백의 방어선을 흔들었고 김유신이 외쳤습니다. 전군 돌격. 관창과 품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5만 신라군이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계백의 결사대도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무너졌고 계백도 전사했는데 처음부터 죽으러 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황산벌을 넘었지만 그 길은 관창의 피로, 품일의 피로, 계백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는데 관창은 영웅입니까? 아니면 희생자입니까? 역사는 관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웅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16세 소년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김유신이 왜 관창을 보냈을까요? 첫째 사기 진작이고 둘째 본인도 젊었을 때 629년 낭비성 전투 때 자기가 직접 적진에 3번 뛰어들어서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으며 셋째 전쟁은 원래 잔인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각해보세요.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에 상륙했는데 독일군이 기다리고 있었고 첫 번째 보트가 해변에 닿자마자 문이 열리고 병사들이 뛰어내렸는데 기관총이 쏟아져서 첫 번째 보트의 병사들은 거의 다 죽었고 두 번째 보트도 마찬가지였으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죽었고 첫날 사상자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왜 계속 보냈을까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고 그래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요. 황산벌도 그랬는데 관창이 죽고 품일이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계백의 방어선을 무너뜨려서 5만 신라군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이고 이게 역사입니다. 김유신은 이날 밤 잠을 못 잤을 텐데 66세 노인이 16세 소년을 죽음으로 보낸 날이니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고 이미 저질러진 일이며 역사는 관창을 영웅이라고 기록했지만 본질은 전쟁의 비극이고 10대 전사자입니다. 자, 황산벌을 넘어서 신라군이 사비성으로 향했는데 약속한 날짜인 7월 10일보다 하루 늦은 7월 11일에 도착했고 왜 늦었을까요? 황산벌에서 나흘이나 고전했으니까요. 당나라 군대는 이미 도착해 있었는데 소정방이 기벌포라는 곳에 13만 대군을 상륙시켰고 김유신 일행이 당나라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소정방이 김유신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다. 군사작전에서 시간 약속을 어기다니.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신라의 독군 김문영을 당장 참수하라. 독군은 신라군 내에서 당나라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김문영이라는 장수가 맡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병사들이 김문영을 끌고 나와서 목을 베려고 했고 신라 장수들이 놀랐으며 김유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소정방이 김유신을 봤습니다. 무엇이오? 우리가 늦은 데는 이유가 있어. 황산벌에서 백제결사대와 4번이나 싸웠소. 그걸 뚫고 왔소. 그런데 그 사정도 모르고 시간 늦었다고 목을 벤다는 것이요? 약속은 약속이요. 군법은 엄격해야 하오. 김유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칼자루로 갔습니다. 대장군께서 황산벌 전투를 보지도 않고 약속한 날짜에 늦은 것만을 가지고 죄를 삼으려 하시오. 김유신이 큰 도끼를 집어들어 당나라 군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죄 없이 모욕을 받을 수 없소. 김문영을 죽인다면 나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벌인 후에 백제를 치겠소. 김유신의 머리카락이 고추 섰고 허리에 찬 검이 저절로 칼집에서 튀어나왔답니다. 현장이 얼어붙었는데 66세 노인이 도끼를 들고 당나라 진영 앞에 서서 말합니다. 김문영 죽이면 너희부터 치겠다. 13만 당나라 군대와 5만 신라군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신라가 질 텐데. 당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백제를 못 이기겠지요. 소정방의 부장 동보량이 소정방의 발을 밟고 귓속말로 했습니다. 저 신라 장군이 진짜로 할 것 같습니다. 저러다 진짜 신라군과 싸우게 되면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집니다. 소정방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다. 김문영을 풀어주어라. 김유신이 도끼를 내렸습니다. 자, 이 장면을 현대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한미연합작전을 생각해보면 미군 사령관이 말합니다. 한국군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 담당 장교를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 한국군 장성이 답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간 타령이요. 규정은 규정이다. 한국군 장성이 말합니다. 좋다. 그럼 우리끼리 먼저 싸우고 북한 가자. 한국군 철수. 잠깐 그건 좀. 뭐? 우리 없으면 작전 어떻게 할 건데? 알았다. 이번만 넘어가자. 이게 바로 동맹의 현실인데 겉으로는 동맹이라고 하지만 강대국은 약소국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력이다. 너희는 보조나 해라. 하지만 약소국도 만만치 않아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없으면 너희도 못 이긴다. 이걸 알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김유신이 그랬는데 소정방은 13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신라군 5만이 없으면 백제를 못 이기는데 왜일까요? 지리를 모르고 보급도 신라가 책임져야 하며 신라군이 빠지면 당나라군은 고립되기 때문입니다. 김유신이 그걸 알았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국이 아니다. 동맹국이다. 대등한 파트너다. 66세 노인이 도끼 들고 버텼고 중국 역사상 최강이라는 당나라 장군 소정방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나당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백제 망한 후에 신라와 당나라가 싸우게 되고 왜일까요? 당나라가 한반도를 다 먹으려고 했으니까요. 소정방은 이때 이미 그런 속셈으로 신라를 무시하고 나중에 신라도 삼키려고 했지만 김유신이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마라. 우리도 할 건 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나중에 당나라를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소정방과의 일촉즉발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7월 12일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포위했는데 소정방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고 왜일까요? 신라가 먼저 피 흘리길 바랐던 겁니다. 김유신이 소정방을 찾아갔습니다. 대장군 왜 공격하지 않으시오? 신라군이 먼저시오. 우리끼리 싸워서 이기면 대장군은 뭐하러 오셨소?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소? 소정방이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7월 13일 총공격이 시작됐고 백제 왕자 부여융이 항복했으며 사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7월 18일 웅진성으로 피난간 의자왕도 항복해서 백제가 건국 678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김춘추 그러니까 무열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인데 18년 전 642년 대야성에서 딸을 잃은 후 18년 만이었습니다. 무열왕이 말했을 겁니다. 고타소야. 아빠가 복수했다. 백제 왕족과 신하들이 포로로 잡혔고 의자왕도 포로가 됐으며 승전 연회가 열렸지만 김유신은 기쁘지 않았는데 관창이 생각나고 품일이 생각났으며 계백도 생각났습니다. 이게 승리인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날 밤 김유신은 혼자 성벽에 올라 사비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불타는 집들과 우는 백성들을 보았고 무열왕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유신, 자책하지 말게. 전하,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란 원래 그런 것일세.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더 많은 사람이 죽네. 이제 고구려도 쳐야 하네. 그래야 이 땅에 진짜 평화가 온다네. 예. 그리고 유신, 무열왕이 김유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 덕분일세. 자네가 없었다면 이 승리도 없었네. 삼국사기 본기에는 황산벌 전투나 관창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만 김유신 열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는데 왜일까요? 열전은 김유신의 후손들이 쓴 거라서 조상을 미화하려고 했고 고전한 전투는 기록 안 하고 승리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황산벌에서 나흘이나 고전했다는 것과 16세 소년을 희생시켜야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완벽한 영웅은 없고 김유신도 실수했고 고전했으며 희생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백제를 멸망시켜서 삼국 통일의 첫 단추를 끼운 거지요. 백제가 망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백제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소정방이 김유신, 김인문, 김양도 세 장군을 불렀습니다. 백제 영토를 나눠주겠소. 당에 협력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좋은 자리를 주겠소. 현대로 비유하면 외국 투자자가 한국 회사 인수해서 한국 측 경영진한테 말합니다. 우리한테 협조하면 임원 자리 보장해 줄게. 스톡 옵션도 주고. 이게 회유이고 매수입니다. 김유신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신라의 신하여. 당신들의 신하가 아니요. 즉시 무열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당나라가 백제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열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예상했던 일이야. 그리고 무열왕과 김유신은 재빨리 움직여서 백제 땅 곳곳에 신라 군사를 배치하고 마을마다 성마다 신라 사람들을 채워 넣어서 당나라군이 도착하기 전에 기정사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벌써 여기 있는데요. 항복한 백제 관리들도 다시 등용해서 백제 유민들을 포섭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같은 동포다. 함께 살자. 당나라가 항의했습니다. 김유신,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했소. 배신이라니요? 우리는 그저 백제 유민을 달래기 위해 임시로 추둔한 것뿐입니다. 임시라고? 이게 임시로 보이시오? 그렇습니다. 당군이 원하시면 언제든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백제 유민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백제 곳곳에서 복신과 도침이 부흥군을 이끄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라군이 있어야 백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안정된 후에 논의하시지요. 당나라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회사를 같이 인수했는데 한쪽이 빠르게 움직여서 핵심 부서를 다 장악합니다. 저 팀은 우리가 맡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 임시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일이 안정되면 넘겨드릴게요. 정말? 물론이죠.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넘겨줄 생각 전혀 없음. 이게 바로 영토 선점 게임입니다. 김유신과 무열왕의 판단이 정확했는데 만약 당나라가 백제 땅을 다 차지했으면 다음 차례는 신라로.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했을 것이고 실제로 당나라가 그러려고 했기에 나중에 나당 전쟁이 일어나지만 김유신이 빠르게 백제 땅을 장악했기 때문에 당나라가 쉽게 못 먹었고 66세 노인이 이런 지정학적 게임을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662년이 되는데 김유신은 68세입니다. 백제는 망했지만 아직 고구려가 남아있고 백제 부흥군도 여전히 저항하고 있으며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양성을 포위했는데 한겨울이라 눈이 엄청 내려서 당나라 군대가 굶주리고 있고 당나라에서 신라의 요청이 왔습니다. 군량을 보내주시오. 평양성까지.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귀족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평양까지.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적국 깊숙이 들어가는 건데요. 길에서 고구려군한테 습격당하면 어쩝니까? 한겨울에 그 먼 길을 가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대감님 연세가 68세가 뭐 어떻습니까? 아직 말 타고 칼 쥘 수 있습니다. 무열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유신, 너무 위험하지 않은가? 전하, 지금 당나라를 돕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합니다. 고구려가 당나라를 몰아내면 다음은 우리를 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를 섬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열왕의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30년 지기 친구가 사돈이 이제 68세. 노인이 되어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청하고 있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국경을 넘은 뒤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편의 종사권을 준다. 편의 종사권은 왕의 승인 없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662년 1월 18일 김유신 일행이 출발했는데 수레 2000여 대의 쌀 4000석, 벼 2만 2000석을 실은 엄청난 양으로 현대로 치면 트럭. 수백 대 분량이었지만 겨울이라 길이 얼어붙어서 김유신이 명령했습니다. 수레로는 못 간다. 모든 군량을 소와 말에 나눠 실어라. 군량을 다시 옮겨 실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1월 23일 칠중하라는 강을 건넜고 2월 1일 장세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평양까지 36,000보, 약 50km 남았으며 김유신이 선발대 15명을 보냈습니다. 먼저 가서 당나라군에게 알려라. 우리가 군량을 가지고 온다고. 선발대가 출발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선발대 중 일부가 얼어 죽었고 말도 얼어 죽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이 간신히 평양에 도착해서 소정방에게 보고했습니다. 신라군이 군량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월 6일 김유신 일행이 평양에 도착해서 군량을 전달했고 소정방이 받으며 김유신에게 은 5,700푼, 비단 30필 등등 선물도 줬으며 군량을 받은 소정방은 곧 전투를 멈추고 철수했는데 왜일까요? 추웠고 굶주렸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데 신라가 보낸 군량으로 간신히 철수할 힘을 얻은 겁니다. 김유신 일행도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고구려군이 추격해왔고 68세 노인 김유신이 맞서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수구빌만을 베고 포로도 잡고 병기도 노획해서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무열왕이 김유신을 맞이했습니다. 수고했네, 유신. 아닙니다, 전하. 자네가 없었다면 당나라가 평양에서 전멸했을 것이고 그러면 고구려가 우릴 쳤을 것이야. 김유신에게 재산, 토지, 노비 등등 포상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68세 CEO가 있는데 보통 그 나이면 은퇴했거나 있어도 사무실에만 있지만 이 CEO가 한겨울에 적국 깊숙이 직접 공장에 가서 트럭 수백 대 분량의 물자를 들고 적국으로 들어가고 물자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적을 만나 68세 CEO가 직접 싸워서 이기는데 말이 됩니까? 안 되지만 김유신은 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젊은 장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68세에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이고 둘째, 이 임무가 너무 중요해서 실패하면 나라가 위험해지니 자기가 직접 가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셋째, 노장의 자존심으로 나 아직 늙지 않았다.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어쨌든 성공해서 68세에 한겨울 평양까지 보급 작전을 성공시킨 것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현대 군사 전문가들이 이 작전을 분석했는데 말했답니다. 21세기 군대로도 쉽지 않은 작전이다.
68세 장군이 1400년 전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자, 668년이 됐는데 김유신은 74세입니다. 드디어 고구려를 칠 때가 왔지만 김유신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통풍으로 발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고 무열왕은 661년에 이미 승하해서 지금 왕은 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이 출전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음순과 김인문이 말했습니다. 전하, 김유신 대감이 함께 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대감의 건강이 그래도 대감이 계셔야 합니다. 대감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문무왕이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대감 함께 가주시겠소? 김유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신은 이번엔 갈 수 없습니다. 대감, 신이 가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젊은 장수들이 신을 돌봐야 하니까요. 신은 왕경의 남아 후방을 지키겠습니다. 74세에 통풍으로 걷기도 힘든데 인정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내가 늙었구나. 더 이상 전장에 나갈 수 없구나. 문무왕이 김음순과 김인문을 불렀고 김유신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잘 싸우고 게. 반드시 이겨야 하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세. 대감님, 나는 이제 늙었네. 자네들이 해내야 하네. 김음순과 김인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님,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신라군이 출정해서 당나라 군대와 합류해 고구려를 쳤고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되어 고구려가 건국 705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소식이 경주에 전해졌고 김유신이 소식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어. 73년이었습니다. 595년에 태어나서 668년에 삼국 통일을 받는데 74세에 평생의 꿈을 이룬 겁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고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투를 못 본 것인데 복잡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기쁩니다. 삼국 통일이라는 꿈을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아쉽습니다. 내가 직접 평양성에 입성하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슬픕니다. 나도 늙었구나. 문무왕이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대감 축하드립니다. 대감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하,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감이 없었다면 이 승리도 없었습니다. 대감이 평생 쌓아온 기반 위에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문무왕이 특별한 조치를 내렸는데 태대각간이라는 새 직위를 만들었고 대각간 위의 직위로 김유신만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육성 장군인데 미국 역사상 육성 장군은 1차 세계대전 때의 존 조지프 퍼싱 딱 한 명이고 김유신도 그렇게 된 것으로 신라 역사상 최고 계급이며 그를 위해 새로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급 500호 수레와 지팡이, 대궐에 오를 때 몸을 굽히지 않아도 되는 특권 등등을 내렸고 김유신의 모든 부하들도 승진시켜줬으며 당나라 황제도 칭찬하는 조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은 행복했을까요? 74세에 삼국 통일을 이뤘고 최고 영예를 받았지만 마지막 전투에는 통풍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날 밤 김유신은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룬 게 뭐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관창도 품일도 계백도 다 내 손에 죽었어. 이게 승리인가? 이게 영광인가? 삼국 통일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기록했지만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672년 김유신 78세입니다. 나당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망한 후 당나라가 말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차지하자. 신라가 반발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땅이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김유신은 이제 너무 늙어서 전장에 못 나가지만 아들들은 출정했고 김유신의 아들 중에 김원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유신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원수리가 졌다고? 김원술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김유신이 아들을 보며 노여움이 폭발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돌아왔느냐?
아버님, 내 놈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욕되게 했다. 왕명도 어겼다. 김유신이 외쳤습니다. 당장 문무왕께 가서 원수를 차명시켜달라고 아뢰어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대감님, 그건 너무 심하십니다. 원술 공자님은 대감님의 아드님이 아니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해야 한다.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김유신이 직접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원수를 차명에 처해 주십시오. 문무왕이 거절했습니다. 대감 그럴 수는 없소. 원술은 최선을 다해 싸웠소. 적이 강해서 진 것이지 원술의 잘못이 아니오. 아닙니다. 원술이 무능해서 진 겁니다. 문무왕이 계속 거절했습니다. 김유신이 집으로 돌아와서 원수를 불렀습니다. 너를 차명시키지 못하게 하는구나. 좋다.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아버님, 썩 나가지 못해. 김원술이 아버지한테 쫓겨났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할까요? 현대로 비유하면 재벌 회장이 아들이 회사 일을 망쳤을 때 말합니다. 저 놈을 해고해라. 임원들이 말합니다. 회장님, 그래도 아드님인데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엄하게 해야 한다. 해고. 이사회가 말합니다. 회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안 되나? 좋다. 그럼 아들이고 뭐고 집에서 쫓아낸다. 상속도 없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라.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보통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들이니까 안 되지만 김유신은 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공과 사를 구분했는데 김유신은 평생 원칙주의자로 내 아들이라고 봐줄 수 없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가문의 명예가 중요했는데 김유신은 가야계 출신으로 78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아들이 무너뜨릴 순 없습니다. 셋째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최고 권력자가 자기 아들을 감싸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감싸서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넷째 김유신의 성격으로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흑백 논리로 이기면 됐고 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떨까요? 78세 노인이 아들을 쫓아내는데 그날 밤 김유신은 혼자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가혹한가?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안 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내가 봐주면 세상이 무너진다. 자식을 쫓아낸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현대 기업에서도 전문 경영인 마인드로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도 실력 없으면 아웃. 공정하지만 차갑고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원술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했고 김유신의 유언에도 나옵니다. 원수를 절대로 들이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원칙을 지킨 것으로 대단하지만 행복했을까요? 673년 김유신 79세입니다. 정월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황룡사와 도성 사이에 큰 별이 떨어졌고 유성이 나타났으며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문무왕이 걱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인가?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흉조입니다. 나라에 큰 일이 생길 겁니다. 문무왕이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대감 이 병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오? 김유신이 답했습니다. 전하, 이 변이는 신에게 있는 것이지 나라의 재앙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럼 대감에게 무슨 일이? 신이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문무왕이 놀랐습니다. 대감, 괜찮습니다. 79년을 살았습니다. 충분합니다. 문무왕이 담당 관서에 명령했습니다. 액땜을 하라. 대감을 위해 기도하라. 며칠 후 김유신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한 무리의 무장한 병사들이 갑자기 집안에 나타나서 통곡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졌고 사람들이 김유신에게 보고했습니다. 대감님, 귀신들이 나타나서 울면서 사라졌습니다. 김유신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지켜준 은병들이다. 내 운이 다한 것을 알고 떠난 것이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 10여일 후 김유신이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고 문무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감 버티십시오. 전하, 이제 됐습니다.
신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대감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전하는 훌륭한 왕이십니다. 신 없이도 잘하실 겁니다. 김유신이 당부했습니다. 당나라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직도 우리를 먹으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성을 돌보십시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김유신이 종을 불렀습니다. 유서를 쓰겠다. 받아 적어라. 왕에게 마지막 당부를 적은 유서를 쓰고 673년 7월 1일 김유신이 79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문무왕이 김유신의 죽음을 듣고 크게 슬퍼했고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며 비단 1,000필, 조 2,000석을 부조로 보냈으며 군악대 100명을 장례식에 보냈고 신라 전체가 슬퍼했습니다. 김유신의 무덤은 지금도 경주에 남아있는데 거대한 봉분으로 12지 신상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후 150년쯤 지나서 신라에서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왕으로 추존했는데 한국 역사상 왕족이 아닌 사람이 왕으로 추존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라 말기로 나라가 망해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김유신의 영혼이라도 빌어보자. 나라를 구해달라고. 호국신으로 모신 겁니다. 자, 여러분. 김유신의 삶을 다 들었습니다. 595년에 태어나서 673년에 죽은 79년의 삶인데 그는 뭘 이뤘을까요? 삼국 통일입니다. 최고 권력자입니다. 역사상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을까요? 청관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말년에 손자가 물었을 겁니다. 할아버지, 전쟁 이야기해 주세요. 김유신이 답했을 겁니다. 전쟁은 자랑할 게 못 된단다. 이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참전 용사가 전쟁 이야기 안 하는 것처럼 김유신도 자랑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죽음을, 배신을, 피를 말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평생을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으로 20대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일해서 CEO가 되고 회사를 세계 1등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희생했고 친구를 잃었으며 수많은 사람을 해고했고 자기 아들도 쫓아냈습니다. 은퇴하는 날 사람들이 박수치며 말합니다. 당신은 위대합니다. 영웅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했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후회도 있을 것이고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김유신도 그랬을 것으로 말했을 겁니다. 내 젊음을 다 바쳤다. 후회되지만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이게 김유신의 삶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김유신이라는 사람은 1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첫째,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김유신은 가야계로 차별받았지만 2배로 노력해서 최고가 됐습니다. 둘째, 파트너십의 중요성으로 김유신 혼자서는 못했고 김춘추와 손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김유신은 평생 원칙주의자로 비담에 난 때도 아들 처벌할 때도 원칙을 지켰는데 차갑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신뢰를 받았습니다. 넷째,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35세 때 낭비성에서 직접 돌격했고 68세 때 평양까지 직접 가서 뒤에서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때로는 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청관을 포기했고 관창을 보냈으며 아들을 쫓아냈는데 잔인해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영웅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유신도 실수했고 후회했으며 고민했는데 역사책은 그를 영웅이라고 쓰지만 그는 그냥 인간으로 두려움도 있었고 야망도 있었으며 후회도 있었기에 더 와닿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갑니다.
김유신이 그랬는데 가야 출신이라고 무시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35세까지 기회가 안 왔지만 기다렸으며 사랑을 포기해야 했지만 더 큰 꿈을 선택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계속 싸웠으며 79세에 죽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후회도 있지만 자부심도 있다. 이게 내 인생이었다. 김유신의 삶은 143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 꿈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원칙을 지키려는 사람들,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김유신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김유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